보유세하고 장기 보유 공제, 그거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건데, 이것도 스터디가 다 돼 있죠. 문재인 때 보유세 왜 실패했냐? 그냥 주택가격 호수로 계산하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두 채인데 20억이다. 여기는 한 채인데 60억이다. 한 채에 60억이 덜 내고 막 이런 식이니까 결국 채수를 무시하고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새로 세팅하는 거. 그래서 고가 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 많이 내게 되고 저가 주택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도 건든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요즘만큼 세금 얘기가 다시 화두인 기간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세금하면 저니까 일단은 모든 것이 보유 과세로 통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X에서 연이어서 발표하고 계신데, 그래서 기자분들이 요즘에 그 대통령의 X를 보는 게 굉장히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가 X에 있다가 트루스 소셜로 갔잖아요. 그래서 X는 그냥 주식 관련한 정보 들으러 가는 거였는데, 요새는 X를 좀 더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을 한번 봐보면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고 부득이 세제를 손보면은 비거주랑 거주를 나누겠다. 그 다음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단 이게 아마 청천벽력처럼 나온 대책일 거예요. 양도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바로 직전 인터뷰는 김용범 실장 인터뷰였는데 2, 3월에 정부의 세법안이 나오면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정상사회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했고, 양도세는 작년 2월에 그 올해 종료하기로 벌써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오산이고, 그냥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은 그냥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얘기, 예를 들면 상법 개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이랑 나라가 망하듯이 호들갑 떨면서 저항을 했지만은 막상 개정하니까 다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기자간담회 이후에 X에다가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땐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잘 벌 것이다. 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지난 4년간 유해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까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 뭐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원래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는 이제 이 메시지 이후로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보유세 얘기를 왜 하냐, 작년 데이터가 다 나와가지고 올해 좀 돌려보니까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돈을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풀었다는 얘기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진짜 여러분 유튜브 중독이에요, 중독. 채널을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채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돈을 풀었다는 그런 쉬운 말로 하여튼 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경제를 다 설명하려면 또 좀 그런데, 부동산은 어쨌든 유동성이란 말은 이제 이것도 설명하지만 한참 들어가는 거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랑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을 비교해 가지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좀 더 높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거죠. 대출이 유동성이니까.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높을 때는 항상 부동산이 좀 강세였어요. 보시면은 근데 대출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출 증가율이 한국의 실질이 아닌 명목 성장률을 훨씬 앞섰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명목이 4%다. 그럼 대출은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률은 4%인데 대출은 10% 늘어나면은 부동산으로 돈이 좀 더 풀린 거죠. 근데 성장률은 4%인데 대출은 2%밖에 안 늘어나면은 돈이 덜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2년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돈을 덜 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은행대출 규제라 해서 은대규라고 불렀는데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돈을 좀 덜 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05년부터 21년까지는 돈을 엄청 풀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를 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냥 대출 규제인 척 한 정부이지 대출 규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뭐 맨날 이제 비판했다가 뭐 득달같이 까였는데 진정한 대출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5년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명박 박근혜를 거쳤지만 4개 정부에 걸쳐서 부동산 쪽에 유동성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대출 증가율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겹쳐요. 왜냐하면은 돈 푼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니까 상관성은 높게 나옵니다. 상관성은 높게 나오는데 최근 2년을 보면은 이게 주택가격 상승률은 치솟고 있는데 대출 증가율은 꺾였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25년은. 그래서 24년, 25년을 보면은 약간 이례적으로 굉장히 그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보면은 대출 증가율이 더 높은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때가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대출이랑 주택가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대출 늘어나면은 늘어나고 줄면 줄고 늘면 늘고 줄면 줄고 요즘은 보면은 대출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주택가격이 꽤 높은 레벨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서울 기준인데. 그러니까 전국으로는 말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한데 가계대출 원래 40조 증가하면 시장은 안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가계대출이 40조가 증가해도 시장 특히 서울이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돈줄이 좀 말랐지만은 서울로 가는 돈줄은 안 말랐다는 거고 그 서울로 가는 돈줄은 뭐 지방에서 가기도 하고 지금 각종 출처로 가거든요. 은행 대출 규제가 아주 세게 작동했던 원년은 22년, 23년이었는데 24년부터는 이제 달라졌죠. 특히 저는 24년부터 신생아론 같은 정책 모기지가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정리 요약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때 소득이랑 대출로 샀어요. 아니면 전세 끼고 사거나 소득 대출 전세 끼고 사거나.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이닉스 셔틀 세력권, 그러니까 소득과 대출 외에도 하이닉스 인센티브, 미국 주식 처분해가지고 또 국장 처분해서 또 금도 집에 갖고 있는 금, 은이 엄청 올라가지고 금 보태가지고 또 상속증여 자산 더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진짜 다양해졌습니다. 여기 코인도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의 최종 정착지가 서울 부동산이고 따라서 과거의 그 수요 정책이라는 거는 은행 대출만 조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은행 대출만 누른다고 해서 시장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파이프라인이 너무 크고 많아. 그리고 한국은행이 다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뭐 금을 막을 거예요. 뭐 한국 주식을 막을 거예요. 뭐 미국 주식을 막을 거예요. 뭘 어떻게 막을 거예요? 상속증여를 막을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당연하고 그 물줄기가 집이라는 대야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서울 집이라는 서울 대야에만, 지방 대야에는 안 들어가고 서울 대야에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든 길은 그 서울 대야, 서울에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결국은 그 집에 부여하는 세금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숫자나 통계를 갖고 와도 뭐 거부하기가 어렵고 이제 답은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유세하고 장기 보유 공제 그거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건데 이것도 스터디가 다 돼 있죠. 그냥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문재인 때 보유세 왜 실패했냐? 그냥 주택가격 호수로 계산하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재산이라는 게 많을수록 많이 내야 되는데 두 채인데 20억이다. 여기는 한 채인데 60억이다. 한 채에 60억이 덜 내고 막 이런 식이니까 결국 채수를 무시하고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를 새로 세팅하는 거.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고가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 많이 내게 되고 저가주택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공제도 건든다는 거죠. 보유세 얘기하면 재산세, 종부세만 얘기하는데 장기 보유 공제가 핵심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작년에 압구정 그 120억 매도자 케이스가 유명했잖아요. 압구정 20억에 사서 120억에 팔았는데 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이 100억인데 80% 공제받고 그래서 80억 공제받은 다음에 20억이 과세 표준인데 세금은 8억 내고 그래서 120억을 매도했는데 8억을 내니까 제보를 해가지고 이런 게 화두가 되면서 바이럴이 돼가지고 좀 알려졌었는데
그러면서 장기 보유 공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금 다 알고 있고 조사가 다 이미 다 된 상태인데,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를 건들겠죠. 장기 보유 공제는 이명박 때 15년 30%를 10년 80으로 바꿨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도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까? 그거는 지금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6월달 선거도 있는데. 그러나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삼척 정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지방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하겠다고 지방주택에 혜택 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수도권 주택에 이제 혜택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대통령이 5월 9일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 세금으로 규제한다. 그냥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다 정해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보유세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시장 전망을 상고하저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고라는 게 결국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이 작년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하이닉스 인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하이닉스 셔틀 세력권 중심으로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하반기는 모든 길이 보유세로 통하듯이 보유과세와 장기보유공제, 부동산 세금으로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먼 길 돌고 돌아서 드디어 보유세로 오는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확실히 집권 2년 차가 되니까 권력이 제일 센 시기이기도 해서 올해 그거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